저는 이제 오늘 자연지능이 인공지능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해봤고,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다소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도발적인 제목을 썼다가 이제 조금 순화시켜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김상정 교수님, 가천대 김창업 교수님, 키스트의 김태곤 박사님, 그다음에 저, 그리고 서울대 안우영 교수님, 그다음에 키스트 최지현 박사님 활동하고 계시고요. 다 뇌과학, 인지과학, 인지신경과학 연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에 어떤 모임이 또 이름이 있나요? 예, 자연지능 팀인데요. 분과입니다. 자연지능 분과이고, 세부적으로는 자연지능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목차는 이제 3개의 챕터로 준비했었는데, 두 번째 뉴런의 신경 전달과 정보 처리 관련된 부분은 박영균 교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생략하고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밑에 이제 청중으로 고려하고 작성한 것은 이제 신경과학적 발견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연구자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고요. 용어 사용 관련해서 자연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연구하는 분야 포함해서 좀 다소 생소한 용어이고 저희들이 조금 새롭게 제안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지능을 저는 인간 및 동물의 지능, 그래서 또는 지능적 행위, 뭐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이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술했고요. 그리고 자연지능의 연구 분야로 인지과학, 뇌과학, 신경과학, 인지신경과학, 신경심리학, 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인간운동학 포함해서 이 밖에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자연지능 연구 분야라고 간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nspired by the hummingbird's remarkable flight and maneuvering capabilities, we developed an at-scale flapping wing robot, aiming to bridge the performance gap between man-made systems and their natural counterparts. The robot is actuated by two.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빼고 넣었어야 되는데, 방금 보신 게 허밍버드, 그러니까 벌새인데요. 벌새가 저런 식으로 날갯짓을 하는데, 벌새의 로봇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퍼듀 대학에서 만든 것이고,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인데, 이런 개발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위에 소제목으로는 비행기가 새처럼 날아야 하는가에 대한 뭐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잘 날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목적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전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새에 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벌새의 날개 모양을, 날갯짓 움직임을 모사해서 이런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로봇 기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화를 거쳐서 이제 진화의 산물인 이 자연계에 있는 이런 생물들은 뭔가 효율적이고 강건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개발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자연지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연구들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저는 이제 만들 수 있다면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벌새의 날갯짓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자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제 어떤 이해를 달성을 했는데, 내가 이 새가 나는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 새가 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는 이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 새의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좀 잉여적인 활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자연지능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금 맥락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어떤 물리학의 원리를 내가 이해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물리학의 원리가 시작된 처음 바닥부터 쌓아 올려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맥락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저희 대우를 취해서 내가 이해했다면 이제 나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이 맺고 있는 지금 현재 관계에서도 이런 명제는 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지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도달했다면 자연지능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 자연지능과 동일한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지능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최근에 여러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 파라미터 수를 많이 늘려가면서 이제 기사로 이제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2천억 개를 넘어서 이제 100조 개까지 초거대 AI 인간 뇌를 따라잡아라 이런 제목들이 이제 뽑히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에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간 뇌에는 이제 뉴런이 1,000억 개, 뭐 모든 시냅스는 한 100조 개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뭐 시냅스와 그냥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이제 이 인공지능도 100조 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과 같은 그런 의식적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들도 이제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은 아니고 이제 최근이죠. 네. 구글에서는 그 파리의 뇌에 이 시냅스 수준의 이제 커넥티비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논문으로. 요것과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공지능은 이제 뇌를 그 모델로 삼아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그냥 생각해도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그 지능을 가지고 지능을 보여주는 기계인 그 뇌를 분석하고 이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진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신경과학자와 인공지능 연구자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비교하고 우리들이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신경과학자들은 그 완성된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 자연에 있는 뇌는 완성된 에이전트라고 보는 거죠. 그 완성된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원리를 알아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적인 에이전트가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연지능 연구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완성된 엘레강스의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생물이 어떻게 그런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런 정보 처리의 흐름에 대한 그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을 통해서 이런 모델들이 작동하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고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단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뇌과학이 이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뇌과학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뇌과학 이론이 검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뇌의 이해에 대한 나의 수준을, 그 자연지능의 이해 수준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 참고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 뇌과학의 데이터 분석 효율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는 데도 인공지능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이 정도만 언급하기로 하고요.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그 뇌의 역공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런 교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뇌의 작동 방식을 모사하는 뭐 뉴로모픽 하드웨어를 만든다거나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작동 원리를 구현하려고 할 때 그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자연지능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지능으로 조금 중심을 옮겨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경과학의 지식이 정말로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도 그 공통된 의견은 내가 전공하고 연구하는 이 좁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경과학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과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각 영역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위에 보면 제가 여기 9개만 써놨는데, 이 9개의 이 목차가 그 켄달의 그 Principles of Neuroscience라고 하는 책의 이제 챕터에서 그 파트죠. 파트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10개의 67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각 챕터에서는 뇌가 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일들에 대해서 67개의 주제로 이제 다 서로 다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책 페이지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게 저희 김창업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 다니엘 월퍼트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판이 1판, 2판, 3판, 4판, 5판 이렇게 쭉 6판까지 나왔고요. 거듭되면서 이제 페이지 수가 점점 좀 증가하고 있고, 그 5판까지 페이지 수를 확인했을 때 그 1747페이지의 그 신경과학과 관련된 지식들이 단행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말로 방대한 양인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런 단행본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요게 그 SFN이라고 하는 Society for Neuroscience 이제 컨퍼런스의 그 포스터 발표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포스터가 이제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포스터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오전, 오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 총 14번의 세션이 이제 요 판이 계속 바뀌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한 15,000에서 2만 건 정도의 포스터가 발표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학회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이 위에 소개됐던 주제들의 그 세부 내용들을 다 연구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1년 동안 만들어낸, 생산해낸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신경과학, 자연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는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얻어서 소화하고 그걸 인공지능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5판에 가면서 이제 신경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컨셔스니스를 뭐 C 워드라고 얘기하면서 그 F 워드처럼 그 C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걸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5판에서는 컨셔스니스, 언컨셔스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고, 그 6판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그 뭐 뇌의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됐거든요. 그게 이제 신경과학 분야의 그러한 연구 관심사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7판이 뭐 한 5년 정도쯤 후에 나온다면 거기에는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한, 그러니까 인공 두뇌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제 저희들 연구가 잘 진행된다면 거기에 저희도 좀 기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2020년 립스에서 그 딥마인드 팀이 발표했던 슬라이드에서 조금 참고해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쪽에 이제 신경과학이나 인지신경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키워드들이고, 이쪽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키워드들이고, 중간에 이제 약간의 오버랩이 일어나고 있고, 이쪽에서 본인들이 유의미한 연구를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자료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제 완전한 오버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좀 열려 있는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두 분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들 이 모임도 이 부분에서 그런 유의미한 결과들을 많이 창출해내고, 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개요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좀 건너뛰어서 그 뇌와 지능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하고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 그 부제를 좀 붙이자면 지능에 관한 신경과학적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방개 유충인데요. 물방개 유충인데 물에 사는 이제 수생 곤충이죠. 이 곤충이 아주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물 속에 깊은 곳에 있다가 왜냐하면 이제 천적들한테 물고기한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영양분이 필요하면 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라바는 시각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시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1962년에 수조 바닥에 불빛을 비치게 하고 위에 암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이 워터비틀 라바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떠 있다가 이제 탄소가 부족해졌겠죠?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을 찾아가야 되는데 물 속에 있는 이 에이전트는 수면이 어디 있는지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찾을 방법이 없고 이제 유효한 방법인 빛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빛이 있는 곳이 이제 수조의 바닥이었던 거죠. 공기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진화 과정에서는 분명히 빛을 찾아가면 공기가 있었을 텐데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된 이 라바들은 불행한 상황을 이제 겪게 됐죠. 그래서 요걸 보면 이 라바가 그러니까 지능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와서 산소와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서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빛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빛만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빛을 향하고 어떤 때는 빛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지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라바가 지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서 갔는데 물을 찾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으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이제 그런 생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 물방개 유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상이나 알고리즘 또는 뭐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빛이 주어지고 지금 주어진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 행동을 한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상황에 맞춰서 아주 지능적으로 잘 행동하는구나. 그런데 적응을 하지 못하니 조금 떨어지는 지능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판단을 이제 인공지능에도 우리가 개발하거나 평가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구리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파리를 잡아먹고 있는데요. 이게 개구리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먹이 잡아먹는 활동. 그런데 이제 1956년에 로저 스페리라고 하는 이제 생리학자가 개구리의 눈을 이 상하 좌우를 바꿔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B, C, 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A, B, C, D 이렇게 180도 뒤집어 놓은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는 원래 먹이가 나타나면 먹이가 나타난 쪽으로 혀를 뻗었었는데 이 수술한 개구리는 파리가 여기에 있는데 혀를 이쪽으로 뻗더라는 거죠. 180도 반대 방향으로. 이걸 보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하는 과정에 이제 회로를 반대로 꽂았더니 이 개구리가 주어진 입력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반대쪽 이쪽에 있는 파리를 마치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착각해서 그 파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개구리는 이제 진심이었겠죠. 진심으로 요 앞에 파리가 보이니까 그쪽으로 뻗었는데 이제 파리는 이쪽에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실험이 있었고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까 물방개 유충보다는 조금 복잡한 수준의 그런 지능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패러다임들이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조금 소개를 드려보면 이제 개구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여기 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중요한 이제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척수로 연결이 되고 이쪽에 귀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 보면 개구리의 요 시야가 저희들이 레티노토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요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시야에 대해서
이제 뇌에 이 옵틱 키아즘을 거치면서 좌우가 바뀌어서 뇌에서는 여기가 이제 옵틱 텍툼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좌우가 반대로 바뀌는 이제 그런 표상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외부에 있는 공간을 그 신경계 내에 이제 그대로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데 잉글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들어온 요 눈에서부터 내려온 시각 신경이 전달돼서 이쪽 반대쪽 텍툼, 미드브레인에 있는 텍툼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텍툼은 외부에서 주어진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파리가 움직일 때 파리를 잡아먹기 위한 행동을 이제 이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배 쪽, 바닥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 등 뒤쪽으로 돌아서 이쪽 밑에 있는 요 옵틱 로브라고 표시되어 있는 옵틱 텍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시신경이 전달되는 거죠. 인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예,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그 사람도 이제 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시신경 교차가 일어나고요. 여기 지나서 뭐 LGN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쪽 뒤쪽에 있는 이제 우리 주시각 피질로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중간 단계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레터럴 LGN, 그다음에 옵틱 키아즘,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 뭐 스피리어 컬리큘러스나 프리텍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피리어 컬리큘러스가 이제 개구리에서 텍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프리텍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구리에도 프리텍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할 것이 그냥 진화적 입장을 받아들이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신경의 그런 아주 그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인간에서도 그 위에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테니까 이제 상당 부분은 남아 있고 이런 구조들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잉글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이쪽에 아까 텍툼이라고 보였던 부분을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볼록한 부분이 이제 잘려나간 거죠. 그래서 수술을 그렇게 해놓으면 이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 이쪽 왼쪽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신경을 받아서 처리해줄 뇌 영역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인간 같은 경우에는 피질맹이라고도 부를 텐데 그 이쪽에서 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눈의 기능은 정상이고 여기까지 오는 신경은 정상이지만 뇌가 손상돼서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장님과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한정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 실험이 좀 특이한 것은 이 시스템을 조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했냐면 이쪽에 남아있는 이제 프리텍툼에서 뻗어 나오는 이쪽 부분의 시신경을 그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반대쪽 텍툼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뭐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개구리가 회복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개구리의 그 신경 활동을 살펴봤더니 그 정상적으로 이쪽 눈에서 온 시각 정보가 요 경로를 거쳐서 이쪽 반대쪽 텍툼으로 전달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구리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오는 그 개구리 입장에서 이랬겠죠. 왼쪽에서 오는 그 어떤 먹이를 내가 잘 보고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왼쪽이 보이지 않게 됐다가 어느 날 다시 왼쪽은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혀를 뻗었을 때 먹이를 잡지 못하게 되는 아까 이제 180도 뒤집어진 그 시야를 가지게 된 개구리처럼 이제 그런 이상한 개구리가 경험을 가지진 못했겠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이제 타겟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기다 파리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 개구리는 혀를 이쪽에 오른쪽에 X표가 된 곳으로 이제 뻗습니다. 이걸 보면 이쪽에 나타난 이 파리가 이 경로를 거쳐서 이쪽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쪽 왼쪽 텍툼은 사실은 뭘 하는 곳이었냐 하면
이쪽 오른쪽 시야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던 영역이었던 거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오른쪽 시각적 세계에 대한 구성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으로 왼쪽 시야에 신경 정보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개구리는 좌우가 바뀐 세계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좌우가 바뀐 게 아니고 좌우가 다 한쪽으로 몰려서 오른쪽으로 몰려서 나타나는 그런 세계에 살게 됐는데 그런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보시면 그 그림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는데 그 이쪽 오른쪽 눈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차단을 했으니까 이쪽 왼쪽 텍툼은 자연스럽게 수술의 결과에 의해서 오른쪽 눈에서 들어오는 신경 전달 정보만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개구리는 이제 좌우가 바뀐 이제 그런 세계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거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혀를 뻗는 그런 프레이 캐칭 비헤비어를 보였는데 이 행동뿐만 아니라 개구리한테 이런 뭐 커다란 자기 몸만큼 큰 이런 검은 물체를 가까이 보내면 개구리들은 그 내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 텍툼에서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실험 절제를 결과를 거쳐서 시각 자극이 이쪽에서 주어지면 이 개구리는 자기의 반대 방향으로 뛰는 대신 개구리가 보기에는 이 시각 자극이 이쪽 자기 오른쪽에서 나타났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 왼쪽 방향으로 뛰어서 저 주어진 그 시각 자극을 향해서 점프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거죠. 뱀이 나한테 달려드는데 나는 뱀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좌우가 바뀌어 있으니까 뱀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구리의 경험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개구리가 보이는 그냥 행동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느끼기에 먹이를 잡아먹는 행동을 할 때 좌우가 바뀌어 있었고 이런 외부의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좌우가 바뀌어 있었으니까 이런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을 피해서 뛰려고 할 때도 좌우가 바뀌어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당연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각, 비전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우리 인간이 의식적인 지각을 가지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각하고 지각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세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 모델이 만들어진 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개구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니까 개구리의 좌우가 바뀌었다고 하니 이 행동을 할 때 프레이 캐칭이나 이제 프레데터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표상은 하나라 단일한 표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할 때 사용하는 세계에 대한 표상도 동일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좌우가 바뀌어 있어야 될 테니까 개구리를 뒤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건드리면 귀찮으니까 이제 앞으로 점프를 하거든요. 점프를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당연히 피하는데 장애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열려있는 공간은 이제 왼쪽 공간인데 이 개구리는 좌우가 바뀌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뛰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정상적으로 뛰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장애물을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앞을 많이 가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일부분만 가려놓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0도, 45도, 90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이 좌우 시야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프레이 캐칭이나 이제 그 프레데터 어보이던스에서 보였던 행동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장애물을 피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냥 조금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잉글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프리텍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텍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이 시각 정보와 시각 입력과 나의 액션, 행동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먹이를 잡아먹는 것과 위협을 회피하는 것은 텍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행동은 프리텍툼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텍툼은 좌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먹이 잡기와 위협 회피가 당연히 좌우 반대가 바뀐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프리텍툼은 이 신경이 그대로 왼쪽에서 온 것이 오른쪽에 표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구리에 있어서의 이 프리텍툼 수준에서의 세 개의 표상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개구리의 시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일한 세계에 대한 표상을 만들고 그 표상에 의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행동의 단위별로 또는 수준별로 각각 다른 그런 신경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모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2016년에 이렇게 공개된 영상이고, 이제 류성현이라는 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아두이노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요 개구리 시스템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일 시각 표상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텍탈 시스템과 프리텍탈 시스템을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 보드나 요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이 구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개구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을 모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냥 여기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 그냥 이렇게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장애물을 피해서 뒤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뭔가 앞에 내 시야에 펼쳐져 있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대한 표상을 내가 만들고 나는 그 세계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개구리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람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좀 건너뛰긴 했는데, 영장류는 건너뛰었는데요. 그냥 바로 DF라고 하는 환자를 관찰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DF는 이제 신경학적으로는 실인증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에그노지아라고 하는 진단명인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뇌 손상이 있었고, 그 사고 후에 시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내 앞에 주어진 시각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장애를 보였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물, 뭐 친구와 가족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열쇠가 있거나, 그러니까 열쇠가 있을 때 열쇠를 보고도 열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물체를 만지거나 또는 친구와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시각이 아닌 다른 모달리티로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을 시도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특이한 현상인 거라고 이제 주목을 받았고, 관련 1년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후 연구에서 뭐 어떤 앞에 주어진 물체에 대한 뻗기나 쥐기 동작은 정상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전히 앞에 놓여진 물체가 물컵인지 뭐 연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게 대단히 우리 장애가 없는, 시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눈앞에 물병이 있고, 내가 이게 물병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완전히 소화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공간에 대한 표상을 만든 후에 내 액션을 계획하고 그 액션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DF라고 하는 환자는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각적인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체를 잡거나 피하거나 또는 걸어갈 때 있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런 행동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실험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런 메모리 로스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테스트했는데, 사실 이제 에그노지아 환자들은 눈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악을 못하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열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DF도 동일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메모리 로스였다면 눈으로 봐도 모르고
손으로 만져봐도 이게 무엇인지 몰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모델을 주고 카피해봐라. 요거를 그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 그려라라고 했을 때는 카피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메모리, 기억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과를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밑에 책 그림을, 요 모델 그림을 보여주고 카피해보라고 하면 이제 요런 정도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요 카피해서 표현해낸 요 결과가 저는 그 DF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시각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라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해줄 만한 이제 범위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F를 대상으로 실험을 아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실험을 좀 소개해드리면 앞에 이렇게 그 홀의 방향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바꾸고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뀔 때 그 홀 안으로 손을 뻗어서 집어넣는 그런 이제 포스팅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스크로 퍼셉추얼 오리엔테이션 매칭이라고 해서 이 방향이 이제 수직인지, 뭐 45도 방향인지, 아니면 수평인지를 자기 손 모양으로 이제 표시하도록 했어요. 지각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으니까 말로 버벌 리포트 하는 거랑 동일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진행을 했을 때 퍼셉추얼 오리엔테이션 매칭 태스크에서 DF, 요 위에가 DF입니다. DF는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타난 걸 보면 뭔가 요 타겟을 향해서 정렬된 손의 모양을 표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타겟이 어느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지 이제 리포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그런데 비주어모터 포스팅 태스크를 할 때는 정상인의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정답을 잘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퍼셉추얼 오리엔테이션 매칭 태스크를 하거나 비주어모터 포스팅 태스크를 하거나 에러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계속 생존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관련된 MRI 실험, 펑셔널 MRI 실험들을 해봤을 때 이제 물체의 인식에 관련된 그 영역들, 이제 시각 피질에서 약간 좌우측으로 이제 벗어나 있는 좌우측에 이제 시각 경로에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고, 이게 이제 MRI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고, 이 부분의 선택적인 손상, 이 부분의 선택적인 손상 때문에 이 DF가 보이는 그런 에그노지아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F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레슨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눈으로 보이고 이 세계에 있다고 믿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 몸이 느끼거나 반응하는 그런 시각적 세계가 별도로 있다. 마치 개구리가 그 텍툼과 프리텍툼 시스템이 서로 구별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세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듯이 이 DF라고 하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인간의 시각 시스템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런 케이스를 선택을 한 이유가 그 자연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패러다임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의 정보에 접근하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연지능 연구에서 저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사이트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들이 이 우리 자연지능 뇌의 작동하는 방식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후에 인공지능 연구,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의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모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각 시스템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보면, 우리가 의식적인 시각 경험을 하는 것은 이제 LGND, 레티널 제뉴클레이스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 주시각 피질을 지난 후에 이제 고위 시각 기능을 처리를 통했을 때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대부분의 것들은
요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 정보는 LGN-D뿐만 아니라 superior colliculus pulvi나 뭐 LGN, 이제 ventral LGN, 프리텍툼, 에노팀, AOT, 그다음에 SCN 같은 이런 시각 경로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독립된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경로가 우리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 내리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대단히 많은 부산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요 superior colliculus 같은 경우에는 안구 움직임, 눈동자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그 레티나에 표현된 시각 자극이 superior colliculus로 전달되면 superior colliculus는 눈의 초점이 그 자극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텍툼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에서는 아까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서 점프를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영역이었는데 인간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동공에 우리가 빛이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는데 그런 동공 빛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밑에 있는 이제 SCN, 스프라키아줌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차 적응에 관련되는 그런 서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가 뜨면 이제 잠이 깨고 해가 지면 잠이 졸려지고 이제 그런 서카디안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카디안 리듬과 관련된 부분이 이쪽에서 조절되는 것이고 그게 레티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 정보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개구리보다는 훨씬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증거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의 자유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LGN-D에서 처리된 그 의식적인 시각 경험에 의존해서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걸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신경과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어가지고 대단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DF와 관련된 일련의 실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착시 실험을 또 진행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환자가 아니고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고요. 이렇게 원 주변을 큰 원이나 작은 원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원의 크기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보고 뭐 A에서는 이제 왼쪽이 커 보이죠. B에서는 두 개의 크기가 이제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고 이제 시각 자극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시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크기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 주변을 마스킹을 하면 얘는 그 크기가 같은 원이었고요. 요 아래 것은 이쪽 오른쪽 것이 더 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바꿔치기 한 건 아니고 그냥 위에다가 더 씌우기만 한 건데 실제로 지금 볼 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 가운데 있는 것의 크기 차이의 상대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착각이 주변에 있는 방해 자극을 가렸을 때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것인데 이런 착시 현상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LGN-D를 거쳐서 주시각 피지를 거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이제 세계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람들한테 요 디스크를 요게 이제 우리 카지노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동전 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집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손가락이 벌어지는 이 간격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손가락이 벌어지는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요. 물체가 작을수록 이게 더 체계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가지고 있고 대단히 일관적인 원리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요 원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 두 개의 크기가 같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손가락을 뻗어서 이 물체 가운데에 있는 디스크를 잡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쪽 원에 대한 손가락 크기가 더 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시각적 이해,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계획과 실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얘가 커 보이니까 손가락이 더 크게 벌어질 것이고 얘네들은 크기가 같아 보이니까 손가락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나의 지각적인 판단 오류, 착시와는 별개로 나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 시스템은 이 물체의 실제 크기, 정말 실제 크기를 아주 그대로 마치 이렇게 마스킹되어 있는 물체를 잡을 때 보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한 이 그립 어퍼처가 조정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혔고, 이게 정상인에서도 이제 착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DF가 특별하게 뇌 손상을 입어서 그런 증상, 디소시에이션을 보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누구나 그런 디소시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착시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몸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착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뮬러라이어 착시라고, 이것도 대단히 유명한 착시인데 요것과 요것 사이의 가운데 막대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막대가 더 길이가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착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텐데 그걸 이제 핸드볼 선수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이제 누가 키가 더 커 보이냐. 당연히 이제 요 착시가 그대로 작용한다면 요 두 번째 B의 선수가 골키퍼가 키가 더 커 보인다고 대답하겠죠. 실제로는 이제 동일한 사진을 썼기 때문에 그 신장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이 핸드볼 골키퍼가 방어를 하려고 할 텐데 선수라고 생각하고 공을 한번 실제로 던져봐라. 그래서 이 골키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 핸드볼 공을 던지는지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다시 상기해 보시고 이 결과를 조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골키퍼의 키를 판단하도록 하는 과제에서는 약 3에서 5%의 착시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위로 들고 있는 경우가 나머지 경우보다 키가 더 큰 것 같다라고 하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을 던지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을 했을 때 착시의 영향이 죄송합니다. 그 착시의 영향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액션은 뭔가 뭐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착시랑 관계없이 정확하게 던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키가 큰 골키퍼일수록 더 멀리 공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골키퍼가 방어를 하고 있을 때 공을 던지는 행동은 그냥 반사적으로 어떤 의식적인 작용 없이 공을 집어 던지는 행위가 아니고 대단히 전략적으로 골키퍼가 키가 크니까 방어 범위가 넓겠네, 그럼 나는 더 멀리 던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지적인 판단이나 전략이 포함된 상태에서 운동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각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 시각 피지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의식적인 시각 경험 관련된 지각 시스템과 시각 운동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이쪽 등 쪽 경로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을 써서 환경과 실질적인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 두 시스템이 일단 앞에 연구들에 따르면 분리되어 있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정상적인 경우에 이 두 시스템은 항상 상보적인 협동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지금 활동들도 이런
퍼셉추얼 시스템과 비주어모터 시스템의 그런 상보적인 결합으로 나타난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수준을 높여서 그 시각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그런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 실험인데요. 여기 보면 뭐이 실험을 패러다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연구 참여자가 이 앞에 있는 타겟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스라인 컨디션에서는 그 아무런 조작이 없어서 내 손이 뻗어지는 대로 여기 있는 손의 위치를 표상하는 커서도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제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실험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내가 요 커서를 타겟을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커서는 이제 좌측으로 15도 정도 이제 벗어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랑 비슷하냐 하면 그 마우스를 이게 가끔 이렇게 조금 잘못 잡으면 이렇게 비틀어져 잡았을 때 나는 손을 앞으로 뻗었는데 마우스 커서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이제 높은 에러를 기록하다가 그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에러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오조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15도 치우쳐진 에러가 항상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예 오른쪽으로 15도 이 에이밍 타겟을 두고 그쪽으로 오조준에서 손을 뻗으면 이 커서는 항상 이제 골을 향해서 움직이니까 이 에러를 즉시 0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적용하고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험을 계속 트라이얼을 반복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에러가 0으로 떨어졌는데 이후 트라이얼을 하면 할수록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에러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별도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전두엽이 작용해서 의식적 전략을 사용해서 에러를 0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손해가 느끼기에는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에이밍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시각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 사이에 그런 프리딕션 에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관된 프리딕션 에러에 자동적으로 적응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어서 어쨌든 요점은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는 전략을 적용을 해서 상황에 한 방에 적응을 할 수 있지만 손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적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끄거나 켜거나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앞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만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인간의 그런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여러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 인간의 행동 또는 지능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직관적인 빠른 비의식적인 비언어적인 습관적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1과 느리고 논리적이고 순차적이고 의식적이고 언어적이고 알고리즘적이고 계획과 추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2라고 하는 것이 뇌 안에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 같고 이제 그 결과들이 관찰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카네만은 뭐 이걸 정리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인공지능에 이제 적용하려고 할 때에도 어떤 단일한 시스템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각의 독립적인 시스템들이 있고 그 독립적인 시스템이 각자 나름의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보여지는 그런 지능적인 행위 또는 동물이 보여지는 지능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인공지능 연구자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하신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개발을 진행한다면 조금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그 지능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정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서로 뒤엉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세계의 이런 변화에 적응하거나 또는 실세계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만들려면 이제 자연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조금 모방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2007년에 발표된 건데 어포던스 컴피티션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그 시각적으로 주어진 타겟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뻗기 동작을 하는 단순한 과제를 수행을 할 때도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표상이 형성이 되는데 내가 그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물체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물체를 내가 손으로 잡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잡을 것인지 왼손으로 잡을 것인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위 가능성에 대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나의 이전 경험이라든지 이건 이제 멍키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니까 이전에 내가 과제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선택을 했을 때 주스를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면 이제 그게 강화가 돼서 이제 뭐좀 베이지얼 갱글리아에서 그쪽으로 바이어스를 주겠죠. 그다음에 전두엽에서도 내가 이거를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포던스들 중에 어떤 하나의 가중치가 더 탑다운 모듈레이션, 바텀업 모듈레이션 통해서 하나가 선택이 되고 요게 이제 액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루프인데요. 뭐 이 그림의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시스템 1과 시스템 2,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할 때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노력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합해서 그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드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멀긴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인간의 지능적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코끼리 위에 조련사가 이제 타고 있고 조련사는 어떤 의도와 목적과 의식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죠.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코끼리, 우리의 의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하지만 상당히 방대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이 시스템 1과 같이 뭐 이렇게 자동적이거나 또는 시스템 4 액션과 같이 그 외부에서 주어진 그런 시각 자극에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하면서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은 우리 인간의 지능적 행위라고 하는 이 전체 시스템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연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얻을 수 있는 레슨에 대한 것은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서머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3장 정도 2장 남았는데요. 제가 그냥 인공지능 연구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인지과학 분야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논의들을 조금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그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 마의 분석 3수준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대단히 저는 유효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계산 표상과 알고리즘 하드웨어라고 하는 수준으로 구별하고 있고 그냥 우리 맥락에 맞춰서 지능적 행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원숭이는 지능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요 땅콩 껍질을 까서 요 안에 들어있는 걸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요거를 찧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목표나 목적, 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걸 그냥 이 데이빗 만은 컴퓨테이셔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왜 컴퓨테이션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골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풋을
조작하고 그걸 어떤 아웃풋으로 바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상과 알고리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상과 알고리즘이 구성되는 것이죠.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지능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의 이런 네트워크와 작동 방식에 의해서 이 위에서 컴퓨테이션과 알고리즘을 요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 위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과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 그냥 너무 과도하게 자연지능의 작동 방식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도 다소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자연지능에서 구성되고 있는 요 레프레젠테이션과 알고리즘 수준까지는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보기 위한 방식으로 이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뇌를 모사해서 그 뇌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지능이 가지고 있는 컴퓨테이션과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터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수준의 이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적절한 버전으로 변환돼서 구현될 수 있어야 좀 발전적인 그런 성취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고, 이제 이 내용을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정리입니다. 그 소결론으로 저는 인간과 동물은 지능적 행동의 모범 사례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자연지능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컴퓨테이션과 알고리즘 레프레젠테이션 수준까지라고 이제 제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지능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모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때 자연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경과학의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자연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더 근접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 그 필요한 컴퓨테이션과 알고리즘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야가 이야기했던 그런 목적, 표상과 알고리즘, 물리적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분석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앞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냥 모든 과제를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는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그런 학습 능력과 여기 보면 이제 감각 운동 능력, 지각 능력, 동작 능력, 그다음에 예측과 계획, 그다음에 학습, 리즈닝, 리프레젠테이션, 랭귀지 같은 능력들을 갖춘 머신을 만들어 놓고 그 머신이 이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서 받으면서 인간의 그런 직업적인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앨런 튜링이 이미 1950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AI 매거진 2006년 이제 특별호에서 이런 제목으로 이제 거기과 관련된 논의가 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관심을 가지고 다시 되짚어보면 유효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중국어방 논변인데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국어방 논쟁은 아마 이게 워낙 유명한 거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물로 이제 중국어가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외부에서 제3자가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잘 정렬되어 있고 정말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영어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 이 성능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엔드 투 엔드 퍼포먼스가 대단히 좋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두고 이 안에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단지 규칙에 따라서 들어온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주었을 뿐이니까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소개해 드리고요. 사실 저는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 그 발표하기 직전에 저희 다른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냥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고요. 예,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